한때 이 나라는 유럽의 열강들이 부러워하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았고 전 세계 이민자들이 꿈을 찾아 몰려들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팜파스 대평원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농축산물은 국가의 끊임없는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 1위라는 압도적인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그들은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리며 1970년대까지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경제를 자랑했습니다. 누구도 이 풍요가 끝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이 화려했던 번영은 처참한 빈곤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거리에선 화폐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시민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재기하기 위해 상점으로 달려갑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때 석유판 돈으로 복지를 누리던 국민들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국가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단순히 지도자의 무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비극을 남미만의 특수한 사례라고 치부하며 안도하곤 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그들은 정치가 불안정하며,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들이 겪은 붕괴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수학적 인과관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재정 규율의 실종, 환율 방어의 실패, 그리고 포퓰리즘이 낳은 시장의 왜곡,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붕괴의 징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치들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치와 대중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그 위기의 시그널들이 과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때 경제대국이었던 두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차갑고 냉정한 경제적 팩트를 추적할 것입니다. 화려한 복지 정책 뒤에 숨겨진 재정 적자의 함정, 원자재 가격 변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 그리고 한번 신뢰를 잃은 화폐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초토화시키는지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팔아버린 그들의 실패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우리에게 섬뜩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예고를 읽지 못할 뿐입니다. 경제 붕괴의 서막은 언제나 달콤한 환각과 함께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기에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차베스 정권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과 다름없던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상복지와 각종 보조금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물보다 쌌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과 식료품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지상 낙원이자 완벽한 평등 사회의 구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경제학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의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석유라는 손쉬운 현금 창출원에 취해 국가 경제의 진짜 근육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농업 기반을 스스로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가 화려한 복지 뒤에 감추고 있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문제는 만성적인 재정 규율의 실종에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방만한 재정 지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 확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막대한 지출은 국채를 남발하거나 중앙은행의 윤정이를 돌려메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재정의 화폐화,
monetization of fiscal deficit, 즉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순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사슬을 끊고 깨어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가격 통제라는 미봉책으로 시장의 눈을 가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기업이 물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강제로 억누르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마비시킨 이러한 통제는 결국 공급 부족, 암시장의 형성, 그리고 자본 이탈, capital flight 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었으며, 외환 보유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는 마치 지진의 전조 현상처럼 뚜렷했습니다.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왑이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와 볼리바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자산가들은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생산성 향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빚과 원자재 수출 대금이라는 불확실한 수입원에 의존해 쌓아 올린 모래성 위의 번영이었습니다. 기초 체력 없이 스테로이드 주사로 버티던 경제,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 허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2014년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셰일가스 혁명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던 유가가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나자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은 단숨에 끊어졌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오직 석유 하나에 의존하던 기형적인 모노컬처 경제 구조가 결국 파멸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달러 유입이 끊기자 즉각적인 수입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전무했던 탓에 식량부터 의약품, 공장 부품까지 모든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때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윤정기를 24시간 풀가동하여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고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발발 경로였습니다. 실물 공급 물건은 급감하는데 통화량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자유낙하했고 물가 상승률은 연간 130만 %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거래해야 할 정도로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충격 메커니즘은 신뢰의 붕괴와 환율의 역습으로 설명됩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하자 국제 채권단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는 서든 스톱을 감행했습니다.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페소화 가치는 방어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살인적인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0%, 50% 넘게 끌어올리며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작동한 경제 파괴 원리는 잔혹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는 유동성 공급은 경제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현금 인출기, ATM, 노릇을 자처했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를 비웃으며 즉각적인 암시장 환율을 만들어냈고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의 괴리가 커질수록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돈이 아닌 폭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받자마자 물건이나 달러로 바꾸려는 필사적인 탈출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 리세션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화폐 경제 시스템 자체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국가 부도의 비극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들과 섬뜩한 평행 이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럽을 강타했던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스 역시 방만한 재정 지출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그리고 통계 조작을 통한 부채 은폐가 화근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 체제에 묶여 있어 독자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대신 혹독한 긴축과 자산 매각이라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재정 규율의 상실이 국가의 주권을 채권단에게 넘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정치 논리가 경제 원칙을 억누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터키 정부는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정통 경제학을 거스르는 독자적인 논리를 앞세워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도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강제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보여준 시장에 대한 오만과 판박입니다. 그 결과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화폐는 신뢰를 잃고 시장은 보복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우리는 또한 1997년 대한민국의 기억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과도한 당위, 부채와 외화 유동성 불일치라는 시한폭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라는 지병으로 쓰러졌다면 당시 한국은 흑자부도에 가까운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원인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마자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고금리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 글로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필파, 경상수지 적자, 의 위험성과 대외 신인도의 중요성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빚으로 성장을 가장하고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펀더멘털을 방치하면 국제금융자본은 가차없이 그 나라를 공격합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터키, 그리고 과거의 한국까지. 이 모든 사례는 국가 경제가 기초 체력을 잃고 빚이라는 사상 누각 위에 서 있을 때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실패한 국가들의 무덤 앞에는 항상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는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 진단합니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고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한국 경제에는 그들과는 다른 형태, 하지만 파괴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라는 단일 자원에 의존하다 무너졌다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부채라는 스테로이드에 의존해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를 떠받쳐 왔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은 실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소비를 짓누르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입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재정 위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현재의 돈을 끌어다 쓴다는 점에서 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분양이 실패하면 그 막대한 부실은 고스란히 금융권과 국가 경제로 전이됩니다. 만약 이 뇌관이 터진다면 정부는 또다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남미의 몰락은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센고, 지가의 파도 앞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위기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 최후의 방어선은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경제적 충격, 그 자체보다 그 충격을 다루는 정책 이반자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시장은 똑똑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려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빚을 진 서민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여기서 남미 국가들은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정치적 표를 의식해 돈을 풀고 금리를 억누르며 환율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포퓰리즘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합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재정 준칙을 엄격히 지키고, 한계 기업과 부실 PF 사업장은 질서 있게 정리하는 창조적 파괴를 감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또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통화 정책이 흔들리는 순간,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닌 변방의 화폐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진통제가 아니라 뼈를 깎는 수술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고통 분담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대비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 그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시민들은 월급날이 되면 은행이 아닌 암환전상에게 달려갑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를 쥐고 있는 시간은 곧 자산이 녹아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약속보다 내 손에 쥐어진 1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시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개인의 자산 방어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통화 다변화, currency diversification입니다.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 없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혹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국가 리스크로부터 내 구매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채의 축소, deleveraging입니다. 베네수엘라와 튀르키예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고금리를 동반하거나 혹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불러옵니다.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도한 빚은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특히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마른 수건짜기, 식의 재무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시기에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자산 가격 상승보다 중요해집니다. 자산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 속에서도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나
해외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재들은 달러로 소득을 올리며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적 자본, 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확실한 해지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나의 노동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붕괴 앞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지붕을 고치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가구는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누구도 훗날 자신들의 손녀가 쓰레기통을 뒤지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오일머니의 축배를 들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풍요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오만, 내일 갚으면 된다라는 방만,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제 법칙은 중력과도 같아서 정치적 구호나 감성적인 호소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가난해지고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며 신뢰를 잃은 시장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이 차가운 진리 앞에 예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고속 성장의 신화는 막을 내렸고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과 저성장 그리고 산더미 같은 부채라는 낯선 위기 앞에 마주 섰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그저 먼 나라의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반면교사로 삼아 체질을 개선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사소한 경고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에 대한 호소입니다. 경제를 보는 눈을 뜨고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며 국가와 개인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제언입니다. 번영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잠시의 축복일 뿐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 대국들이 남긴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묻습니다. 우리의 부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안전합니까? 지금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시장은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붕괴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화폐의 탈국가화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지폐가 신뢰를 잃자 사람들은 국경 없는 화폐, 즉 디지털 자산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거리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USDT이 생존 수단으로 통용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송금 수수료를 아끼고 정부의 자본 통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프리랜서들은 달러로 급여를 받기 위해 암호화폐 지갑을 엽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내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돈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법정화폐 fiat money의 가치는 결국 그 나라 정부의 신용에 기반합니다. 신용이 무너진 곳에서 암호화폐와 달러라이제이션, 도러리제이션, 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실험이나 남미 국가들에서 달러가 실질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스마트한 개인들은 이미 원화를 떠나 달러 예금, 미국 주식,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정부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과연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까? 아니면 숫자에 불과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점검해야 할 대한민국 경제 위기 시그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지표들은 경제가 보내는 조난 신호와 같습니다. 첫째, 환율의 임계점 돌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등락을 넘어 구조적으로 1,400원대를 고착화하거나 급등한다면 이는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둘째, 한미 금리 역전의 장기화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해 뒤늦게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 부동산과 가계 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역 수지의 적자 전환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회사차의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 스프레드 확대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연쇄 부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미분양의 급증입니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PF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이 5가지 시그널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붉은 불을 켠다면 그때는 관망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문제없다는 발표를 믿기보다 이 차가운 숫자들을 믿으십시오. 현금 비중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며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등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했을 뿐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바로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입니다. 부의 확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경제 신호등은 무슨 색입니까?